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상태 점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정도 목소리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 좀 알려주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네, 저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오늘 수업을 네,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녹화 영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참고해서 개요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학년을 제외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개요서 작성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빠듯합니다. 이게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녹화본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조금 이게 다듬어서 좀 보기 편하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전해지는 시간은 내일 인코딩해서 네, 거기 영상 오전 10시에 모두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지금 그 보내드린 자료는 네, 산림청에서 받은 기본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처럼 zip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40회 과학 토론대회가 이제 과학 페어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대회가 올해 이제 공지가 됐는데요. 이 과학 페어 예선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년에 그 과학 토론대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학교에서 예선이 치루어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개요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고 이제 뽑은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 예선 같은 경우에는 개요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내용 자체가 이제 탄탄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휘문이나 단대, 대명 이런 곳은 아직 예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예선대회를 갖다가 바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쓴 개요서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1차적인 건 학교에서, 2차적인 거는 서울시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선이 치러진 학교들은 4명, 그 다음에 예선이 치러지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수에 따라서 16팀까지 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이번 그 대회 요강을 봤을 때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숙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심사 영역이 내가 발표를 그동안 잘하면 이 부분에서 내가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발표 태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론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평가하겠다라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선에서 뽑힌 친구들이 나중에 서울시 본선에 가게 되어지면 그 토론에 대한 부분의 기술과 토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 통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 동영상을 갖다가 준비를 할 때 여기서 수업 듣는 친구들만큼은 한번 자신의 팁을 갖다가 활용해서 발표 동영상을 갖다가 찍으면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평가 내용인데요. 평가 내용은 개요서하고 발표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 평가 내용에서 이 발표 동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발표 동영상을 갖다가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토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열어갈지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 동영상에서 개요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발표 동영상에서 미적미적되거나 토론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예선을 통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요서는 A4 3회입니다. 근데 이 3회 이내에서 반드시 꼭 여기서 명기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에 대한 부분의 출처,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쓴 그림이나 그래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출처, 그 부분들이 반드시 명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이번에 아예 글씨 자체가 크게 굵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들이 자료에 대한 명기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가 모두 쓸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근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합되어지는 주제들이나 융합되어지는 자료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찾을 때는 반드시 각 자료가 인터넷 검색 자료일 경우에는 인터넷의 주소, 인터넷의 우리가 사이트명 등을 갖다가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동영상은 이게 주장과 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4번을 갖다 꾸며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열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 발표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주장과 근거만을 하게 되면 보통 2분에서 3분 내외에 이 영상물이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4분 정도의 영상은 절대 200메가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용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신경 쓴다라고 해서 캠코더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촬영한 부분에 대한 이 용량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이렇게 인코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량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형식은 AVI 파일이나 그 다음에 우리 MP4 파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파일로 확장자를 갖다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줌 가이드 특강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대한 부분의 수업 진행은 그 보내드린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제 관련한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를 했다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개요소의 틀을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갖다 할 것인가,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부분에서 대안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 자, 그리고 발표 영상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다들 관심사항이 4번에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냐라고 하면 거기 부분에 대한 점수 100점 만점에 따지면 40점에서 50점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 이 창의적인 대안점의 골머리를 하다 보면 무엇을 갖다 놓치게 되냐면 개요소에서 틀을 놓치게 됩니다. 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개요소의 내용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슈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한 개요소의 틀, 개요소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학교 예선이 치러진 그 학교들에서 입상을 한 친구들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서 이제 서울시 예선으로 가는 친구들을 갖다가 보면 이 개요소의 틀을 근간으로 해서 그 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혀 아이들이 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들도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확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지는 친구들이 글쓰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할 때는 매우 고민이 되고 그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뒤 기승전결 방향을 제대로 획일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중3 정도의 글 잘 쓰는 친구들이 보통 하게 되어진다면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개요소에 탑재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풀어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지식의 근간에 분석이나 지식에 대한 심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번 과학폐화의 가장 핵심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 중학부 주제, 네, 산불입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 3월달에 과학토론대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가서 했던 주제 연습이 바로 산불입니다. 사실 이 산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번 개요서 작성이 엄청 쉽겠죠.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우리가 가장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이 산불이라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하지만 산불 결코 내용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불은 산불이기 때문에 개요서의 작성 내용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내용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산불이 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불하면 산불을 갖다가 우리 진압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입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그동안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화재를 갖다가 우리가 진압하는 것도 소방관이지만 산불을 진압하는 것도 소방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방재청, 소방이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발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노후화되어졌다. 그리고 이 노후화되어진 부분의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 하나로 지금까지 산불을 갖다가 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한 주제는 뻔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어진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과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묶어서 설명을 하면 매우 독창적인 개요서를 갖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이 논제에 대한 이 부분들이 탑재되어져 있는 이 개요서 문제 상황이 나와 있고 토론 논제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압축 파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관련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갖다 할 것인가.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은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아이한테 어떤 강압적인 거나 이런 것들 요구하지는 않으시고요.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이 개요서에 대한 방향 자체가 흐름이 매우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개요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보면 내용이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산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용의 문구 중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에서 발생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봄철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 숫자와 함께 분석되어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프로 지금 제시가 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활용하거나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왜 서운하냐? 여기에는 이 부분이 월별 산불과 강수량인데 산불과 강수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서 산불과 강수량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조사를 갖다가 할 때 실제로 이 강수량이 많이 있을 때는 산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들이 우리가 높게 나타나냐 낮게 나타나냐 아니면 그 뒤에 연관되어진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어지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보통 그 달에 그 해당되는 결과만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에 대한 유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료를 갖다가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달들의 산불, 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머리를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문제 상황에 나온 부분 중에서 사회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중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얘는 정작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강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수준에 그친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용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저는 반대. 왜? 산림청에서 매년 전국 산불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요서는 처음부터 만약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는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개요서에 대한 작성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안점에서 확실하게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그래프가 사실은 큰 답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걸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 개요서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제시되어진 내용을 갖다가 보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서 연도별로 자, 우리가 그 산불이 발생한 건수와 거기에 우리가 피해가 지금 되어진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왜 2016년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산불 건수는 우리가 그대로 많아지고 있는데 면적은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부터는 발생 건수가 늘면서 자,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받은 면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의 근간을 찾아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내드렸던 엑셀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조금 쉽게 그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산불 주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키워드는 어디서 찾냐? 저는 이번에도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메타버스라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산불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에다가 기업, 즉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빌딩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 내에 기업이 투자해서 기업 공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계열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이 어떻게 되죠? 개발되어지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그 우리들이 등산을 갖다가 할 때 산에 와 있는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품종의 변화를 주어서 불에 타지 않는 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산에다가 심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 산의 생태, 산림에 대한 생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고 계속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산림펀드, 생태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가는 방법에 의한 이게 6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해야 될 주제는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왜냐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는 우리가 가상현실이기보다 가상 공간을 갖다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모의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험에 대한 축적, 노하우에 대한 축적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요소에 대한 틀, 어떻게 우리 디자인하면 좋을 건가? 일단 개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이 토론대회가 나오고 나서 이 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3년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바꾸지 않냐면 우리가 이 개요소에 대한 부분의 승패에서 가장 이 좋은 결과들을 갖다가 내놓은 틀이고요. 그리고 이 이 틀을 갖다가 사용해서 우리가 이 과학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이 학습 공부들을 갖다 한 친구들이 나중에 서론별로 결론을 나눴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본인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글, 개요소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넓게 확장시키면 나중에 혹시 의대나 이런 데 갈 친구들이 MMI 면접을 갖다가 볼 때 지금에 있는 이 개요소의 틀을 갖다가 써서 MMI 면접을 갖다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내용의 전개가 쉽고 또 하나 발표를 할 수 있는 발표문을 작성하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는 어떤 걸 갖다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 서론에서는 딱 3가지인데요. 서론에서는
네,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정의는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인 정의도 좋지만 지금 산불이기 때문에 산불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나눌 때는 과학적인 정의하고 사전적인 정의로 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것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입상했던 친구들이 썼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갖다가 명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목요연하게 내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 데 있어 매우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꼭 내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목차 때문에 고민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론에다가도 꼭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인데요. 배경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본론에다 적는데 사실은 그 본론에서 우리가 분석 내용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서론에서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배경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배경,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입되어진 배경, 그 다음에 우리 발달한 배경,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배경에다가 순차적으로 적어보면 본론에서 내가 끌고 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적을 때 지금 이번에 산불이잖아요. 근데 산불이 우리가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산불이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응하게 되어진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진 배경이 꼭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산불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어진 부분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경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대신 산불이 발달되어진 배경, 이거는 좀 안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산불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한 도구의 발달,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의 발달에 대한 것이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배경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사회적인 반응은 학생들이 개요서를 갖다가 적을 때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껄끄러워하냐면 이 사회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내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적 반응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반응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산불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도 사회적인 반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불 우리 처리 작업에 우리가 들어갔던 소방관의 우리가 어떤 인터뷰도 충분한 이 사회적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산불 진압에 우리가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의 인터뷰 또한 충분한 사회적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꼭 인터뷰를 갖다가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산불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대응도 사회적인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우리가 비교하고 분석을 갖다 통해서 대안점을 갖다 내놓는다. 이게 딱 3원칙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장점과 단점인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장단점으로 좀 우리가 따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나누기보다는 예를 들었을 때 국내 산불 진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해외 산불 진압에 대한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서의 그런 산불 진압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적인 분석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도표, 즉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든 표를 그리든 꼭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표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 건 저잖아요. 즉 우리 개요서를 작성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은 개요서를 작성하지 않은 평가자, 즉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왜 그려졌는지 의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표나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옆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설명을 갖다가 적을 때는 우리가 약간 짧은 서술형 문장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설명해 준다고 짧게 해서 나만의 표현으로 그걸 갖다가 표현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서 작성을 갖다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의 입장에서 개요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개요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분석 내용에서 아까 그런 그래프나 표를 갖다가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면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여기 앞에서 서론에서 제시가 되어졌던 우리 문제가 되어진 배경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따로 복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기승전결에 의해서 앞에서 주었던 내용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과 분석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맥상통하면 훨씬 개요서의 작성이 쉽고 개요서에 대한 어떤 이 디자인, 틀도 깔끔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창의적인 대안점들을 갖다 짜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적다가 꼭 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창의적인 대안점이에요. 왜? 창의적인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산불에 대한 주제만을 가지고 창의적인 대안점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산불에 대한 부분들의 창의적인 대안점들을 갖다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불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화재 진압을 갖다 할 수 있는 우리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진 형태의 어떤 우리 분사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산불 현장에 우리가 도입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꼭 거기다 넣어줘야 되냐? 어떤 창의적인 기계의 도안을 갖다가 그렸을 때는요, 그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친구들은 그림만 그려놓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창의적인 어떤 내가 발명품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죠. 반드시 남이 모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꼭 그 옆에다가 설명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주장, 기대효과, 미래적 가치인데 이 결론 파트가 개요서의 평가 기준에서 가장 저는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론에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갖다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딱 한 번 보면 개요서의 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대치동의 학원들 중에서는 이 주장 부분을 우리가 앞에다가 던져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장을 앞에다가 던져놓으면 딱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주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써내려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지막 파트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아까 대안점이나 이런 것들을 1, 2, 3, 4, 5, 6, 7 여러 가지를 갖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확장된 거이기 때문에 확장된 걸 다시 한번 모아줄 수 있는 도구, 모아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주장이 앞에 가버리면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마지막에 꼭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분석 내용에 대한 부분의 대안점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그 중에서 내가 딱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장이 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놓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왜 이게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지 이 주장 파트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주장 파트를 갖다가 적을 때 개조식이라고 해서 요점 정리로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점 정리처럼 개조식으로 적어버리면 개요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선 같은 경우에 장면 기준으로 해서 개조식으로 작성을 갖다가 했느냐? 아닙니다. 개조식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짧은 서술형 문장으로 제출한 개요서가 서울시 본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영상에 띄워놓은 자료 중에 개요서 샘플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개요서 샘플들을 보시면 개조식으로 적은 개요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짧은 문장의 형태의 그 글 내용을 띄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기대효과는 주장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이 미래에서 펼쳐질 것들이 있는지 내 상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릴감을 여기 기대효과에 써주는 것. 그리고 미래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인데 미래적 가치가 이 기대효과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이런 기대효과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가치 실현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가치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뭐죠? 그렇죠. 부의 축적이죠. 근데 부의 축적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근데 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반대로 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형성에 따른 부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이 경제적 가치에 둡니다. 만약 사회적 가치로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실업률과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취업률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여기에 일자리하고 연관시켜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나 또는 실내 활동에 대한 부분의 어떤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사회적인 가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적 가치는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이 윤리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적을 때 망설이는데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적 제도장치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되어서 그 부분이 그렇죠.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현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덕적 가치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요서의 기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 자, 개요서의 틀을 이번 산불 주제에 맞춰서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개요서의 변경 틀에서 서론이 이렇게 지금 5가지 내용으로 잡혔는데요. 이걸 적을 때 서론은 노마 숫자 1, 2, 3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걸 다음번 들어갈 때는 한글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쓸 때 들여쓰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 개요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다 보면 여기에는 이 부분들의 이것이 다 일렬로 맞춰져서 들여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들여쓰기 반드시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숫자의 나열을 갖다 할 때는 괄호 문자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문자 아랫단위 하위에 또 숫자 배열을 갖다 할 때는 원문자 1, 2, 3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들여쓰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들여쓰기가 너무 많이 되어지다 보면 전체 개요서에서 중간부터 이 글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여기서 모양새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라도 우리가 컴퓨터 워드를 쳤을 때는 한 2번 정도 스페이스바를 치는 정도의 간격만 우리가 들여쓰기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들여쓰기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느냐 이 내용은 제가 이거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 개요서를 갖다가
작성을 갖다가 하실 때는 본인이 이 개요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서 네, 우리가 이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다른 친구들 말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약 30여 명의 친구들이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학교 예선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시 예선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의 개요서가 내용적인 부분의 디자인이 여기서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혼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젊은 머리로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바꿔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바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소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요서 쓸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갖다가 알려드리면 제 첨삭할 때의 노하우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팁을 드리는 이유는 잘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개요서에서 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두말하고 서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서론은 개요서의 첫 인상이고요. 개요서의 첫 인상이 강하게 어필이 안 되면 개요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볼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첫 인상이 강한 개요서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소제목입니다. 근데 이 소제목을 저는 지금 간단하게 표현을 갖다 했잖아요. 근데 이 소제목이 두리뭉실하면 절대 안 돼요. 소제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문장이 길어도 되니까 제목만큼은 확실하게 달아달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개요서를 써놓고 소제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요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이 작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첨삭할 때 결론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첨삭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본론을 첨삭하시면 개요서의 첨삭이 조금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파트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잡았느냐? 사실은 일단 산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재해로 잡을지 재난으로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 재해 우리가 정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이죠. 그래서 이 재해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의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문제 상황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산불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불 재해, 산불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정의를 여기에서 우리가 따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봄철 산불의 집중 배경인데요. 산불이 왜 봄에 집중되어질까라고 하는 이 부분의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논제에서 나왔던 이유 하나를 해결을 합니다. 여기서 이 논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논제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제에서 무엇을 갖다가 묻고자 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죠. 근데 논제에서 봄철에 집중되어진 배경을 갖다가 꼭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봄철 산불 집중 배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봄철에 우리가 산불이 집중되어지는 이유는 건조한 우리 겨울철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추울 때 실외 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실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산불에 대한 부분에 이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찾아와 보면 이 산불에 대한 근거에서 우리가 실내 활동에서 실외 활동이 많아져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 산불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나무와 사람의 활동이 우리가 확대가 되어지는 그 시기가 맞물려서 우리가 봄철 산불 집중이 우리가 오히려 가장 쉽게 풀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봄철에 우리가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그 봄에 보고 싶어 하는, 우리가 식물들, 그 산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 때 입산 금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봄철 산불 집중에 대한 배경들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보면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산불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한 도구는 노후화되어졌다. 왜? 우리 전혀 근간, 즉 발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우리 필요성을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냐? 바로 우리나라보다 그 산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미국에서 우리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응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시할 때 해외와 국내에 대한 부분의 비교를 갖다가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풀어나갈 때는 여기 밑에다가 표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러시아나 그다음에 어떤 유럽의 그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갖다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를 갖다 작성할 때 한 가지 팁. 아까 제가 이 부분에 채우는 내용들을 짧은 문장의 형태로 우리가 적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문장의 형태로 적어라 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표의 내용은 요점 정리처럼 개조식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문장으로 적다 보면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굳고 잡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짧게 단어에 놔야 되나 아니면 핵심 정리되어진 짧은 어떤 그쵸 우리가 한 3개, 4개 단어 정도의 연결이 되어진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나에서는 자 2022년 우리가 산불 이 난 3월달 산불 네 아주 저쪽 동해안 쪽이 굉장히 난리 났었죠. 이제 산불이 내려가다가 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대한 위험성까지 제시가 되었던 사태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어졌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자 사람이 우리가 불을 일으킨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갖다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필요성이지만 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3월 산불에서 찾아서 본론에서 이 10년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고질병처럼 우리가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것인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 파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라가 본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역할을 갖다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반응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국내, 그 다음에 우리가 국외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반응이나 참가했던 소방관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출처 명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동아일보면 동아일보, 아니면 산림청이면 산림청, 아니면 우리가 어떤 뉴스에서 나왔던 인터뷰이면 그 인터뷰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여기다가 기록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사회적 반응이 길어질수록 명기해야 하는 출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정리돼. A4지 한 페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듬으면서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중간에 한번 뭐 해야 되죠?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나중에 첨삭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담아만 주세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작은 반찬 그릇 같습니다. 반찬 그릇. 근데 그 반찬 그릇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즉 반찬을 아름답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찬들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이쁘게 우리가 담으면 물론 먹을 때 더 재미있고 더 우리가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면 뒤에 있는 본론의 내용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적지 않도록 내용적인 부분들만 담아서 다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회적 반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고 여기다가 정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본론입니다. 본론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산불 대응 행동에 대한 어떤 비교를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문제점에 대한 아까 라의 내용을 갖다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내나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어떤 행동 요령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이 나면 육지 지상을 통해서 산불 현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상으로 투입되는 인력 외에 우리 하늘에서 투입되어져서 산불 진화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그 어떤 씨앗을 갖다가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산불 진압 요원들이 그 행동한 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인력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대응 행동 요령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비교를 갖다 해서 차이점을 갖다 찾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비교인데 저희 나라는 산불 진압 요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 해외와 저희 나라의 어떤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 대피 훈련인데요. 저도 산불 대피 훈련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산불 대피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산에 있을 때 산불 대피 훈련, 산불이 나면 당연히 대피 훈련한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교육이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성공에 대한 사례, 실패에 대한 사례까지 찾아내서 쓰면 매우 현실적인 교육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산불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인데요. 사실 이 과학적인 분석 내용을 갖다가 어떤 걸 찾아야 될지 오늘 이 수업 준비를 갖다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찾기가 매우 쉬워서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왜 찾기가 쉬웠느냐? 살림청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지만 그거를 갖다 해석해야 되는 거는 그 찾은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분석할지 분석에 대한 틀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불 발생에 대한 시기, 자, 이 산불 발생에 대한 시기는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냥 1월, 2월, 3월, 4월에서 월별로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요. 저는 만약에 5년 치면 1월, 2월, 3월, 4월, 5월에 만약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때 저는 그 5개년도의 꺾은 선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그 그래프가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때의 시점을 찾아내겠어요. 왜? 내가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 그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엑셀 자료에 있는 그 맨 오른쪽을 보시면 산불이 발생한 이유,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곳에 그 원인을 갖다가 다 기재해 놓은 건 아니에요. 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산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말이죠.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검열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자, 나를 갖다가 지금 드러내?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정보를 갖다가 준다는 건데 나는 못 줘! 나 내 개인정보를 갖다가 나는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 얘기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개인정보를 갖다가 안 주고 그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번에 제가 무료 특강 할 때 그 중동중학교의 우리 그 주제였던가요? 잠실중학교 주제였던 안면인식 있죠. 안면인식. 안면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그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어느 방향 쪽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 설치해야 되냐면 사람을 관찰하는 감시 카메라를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열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져 있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그 옆에 던져지는 담배의 불씨나 아니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뭔가가 그 불씨가 되어져서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감지 센서 탑재되어진 카메라는 그 등산로의 곳곳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AI 형태의 관제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한 것에 대안점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안면인식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면인식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한 가지 추가해서 이게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개요서 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순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불 진화 시간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산불 그 진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산불 진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산불이 났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3차 산불인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양구에서 산불이 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진압되어지기까지 약 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녁 때는 헬기를 못 띄우니까 불을 끌 수가 없고 근데 낮에는 헬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 물을 퍼다가야 되는데 헬기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산불 진화 시간에 대한 분석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나무들이 이파리가 파릇파릇 돌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무의 몸속에 수분의 양이 많이 있는 그 시기에 산불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건조할 때를 우리가 건조해지는 우리가 겨울철, 그 봄철 입구에서 나올 산불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진화 시간은 얼마나 되어지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분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화 장비나 방법이나 인력에 대한 분석들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혹시나 과학적인 분석을 갖다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런 장비나 어떤 인력에 대한 분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걸로 너무 치중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분석은 시기와 이유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갖다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분석의 근거로 제시를 갖다 할지 정하는 부분의 순서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제일 이제 했던 부분 중에 창의적인 대안인데요. 이 창의적인 대안은 제가 메타버스를 갖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무료 특강에서 강의하기 전까지는 메타버스를 갖다가 잘 알지도 못했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의 적용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SNS에서 인스타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학교의 교실을 갖다가 런칭한 회사의 그 광고를 갖다 봤습니다. 자, 근데 이 광고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줌 수업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수업을 갖다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이 있으면 그 산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나무의 품종, 나무의 수목의 종류를 그대로 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등산로를 갖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우리가 등산로를 포함한 다양한 우리 통로를 갖다가 연결을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발생을 할 수 있고,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불길이 어떻게 잘 필 수 있는지 그것을 모의 훈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 산림을 만들어서, 메타 숲을 만들어서 일부러 시뮬레이션으로 발생시키는 화재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해보는 모의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갖다가 실제로 대피해볼 수 있는 훈련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에서 거기서 피해가 얼마나 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 그것들에 대한 예측을 갖다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메타 공간입니다. 그래서 메타 산림, 메타 숲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빠르게 지리산을 메타버스 안에다가 넣는다면, 지리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부분으로 대피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갖다가 할지,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이 고저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헬기로 여기서 물을 퍼나나르면서 불을 꺼야 할지, 아니면 진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 공간을 쌍둥이 공간처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낼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바로 이름 붙일게 메타 산림, 메타 생태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가 좀 다양하게 좀 바꾸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소방 인력에 대한 투입들도 몇 명을 갖다 투입을 갖다 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압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산림에 대한 어떤 수목의 종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산림청장이 잘 타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 넣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그 산림의 70%가 다 우리가 소나무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불을 걷잡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품종이 개량이 되고 있고, 품종이 개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난 뒤, 즉 산불이 지나가고 난 뒤,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이 품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면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숲에 대한 어떤 이 종류의 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품종 중에서 불에 잘 견디는 품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 경계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불이 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맞불을 놓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불을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산림 경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부분들의 나무를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떨어뜨려 심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좁은 국토안에서 우리가 그럴 여력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계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엄청 많이, 그것도 약 50% 이상을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해서 일정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갖다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림 경계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의 거리를 과학적 탐구로 적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 보존량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물 보존량이 많은 우리 식물들은 잘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보존량이 우리가 많은 품종들을 갖다가 개량해서
그것을 수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내용은 여기에 부적합하니 내용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위치인데요. 지역의 대기업에 대한 위치는 우리가 여기서 보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림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들어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의 발전이 지역 간 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부분은 산림의 보호에 확실히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위치 추적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찾아낸 거긴 한데 제 산림청에 들어가 봤더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위치 추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자의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산객의 이동 현황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돼서 산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등산객에 대한 부분의 위치 파악이 대피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대피로로 우리가 이동하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확진 환자의 동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에서 우리가 소방관들이, 즉 진화 전문 인력들이 진입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확보해 주어야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한 추적들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경로를 갖다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 위치 추적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진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런 산불의 경로를 갖다가 추적하는 데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산 하나가 한 센터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여러 개의 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인원이 우리가 여기서 적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간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 정도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펀드인데요. 산림펀드와 생태펀드는 산불이 이제 사실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정부한테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정부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펀드 조성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의 자금들을 갖다가 이용해 재난민들을 갖다가 돕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는 이 국민들하고 정부, 국가가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옆에 있는 산림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형태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050 탄소 중립을 갖다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례에서 산림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50에 대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이런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산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런 펀드의 참여를 갖다가 적극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대안에 대한 것을 제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거 결론은 앞에서 우리가 5가지, 6가지 지금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샘플본으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나의 주장에 대한 예시인데요. 소제목은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줄로 딱 써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해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짧은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A4지 한 줄이 워드 타수로 치면 54자에서 57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런 54자, 57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사실 3줄에서 4줄 정도의 주장의 근거를 갖다가 적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즉 200자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 정도 내용이 우리가 바로 개요소에서 이야기하는 짧은 산문형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봄철에 뭐한 일로 산불이 집중되지만, 자, 우리가 이유에 대한 분석 들어갔죠? 자, 근데 매년 뭐뭐로 인한 진화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내가 제안했던 창의적인 대안점 중에서 뭐뭐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라고 마지막 주장으로 이 내용적인 것을 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효과인데요. 기대효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산불이 진압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효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산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만든 어떤 신물질이 나와서 빠르게 산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진압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이 산불 진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대도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좋냐면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상상력을 갖다가 자극해서 기대 효과를 적으면 제일 쉽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에 나의 상상력을 조금 더하는 일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적 가치인데요. 자, 기대 효과에서 우리가 그 변해갈 미래의 경제, 사회, 도덕적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갖다 적는데 만약에 글을 쓰다가 공간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이 미래적 가치를 우리가 기대 효과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써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이 2022년도 학교 예선을 갖다 치렀던 친구들이 사실 많은 내용을 갖다 적다 보니까 이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을 여유가 없어서 공간적인 할애를 우리가 하기 위해 미래적 가치를 안 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요소에 대한 틀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적인 분석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1시간이 지나가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라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학적이 아니라 사실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적 분석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구성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 과정에서 신뢰도를 갖다가 얻기 위한 내용으로 숫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제시를 갖다 할 것인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은 사실 과학적인 분석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숫자가 못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추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질지 우리가 여기서 딱히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추론으로 이 과학적인 분석을 해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장의 근거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림청에서 제시한 이 그래프를 갖다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 자료를 갖다가 보신다면 어느 게 보이실지. 자, 맨 처음에 저는 이 자료를 갖다 찾았을 때 이 산불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발생 건수가 그냥 여기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전체 이게
2015년, 16년 이렇게 해서 10년간의 근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하면서 자,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기 전인 1970년대에 자, 산불이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안 되고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이 확장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예측을 갖다 하고 있고요. 네,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자, 산업구조가 발달을 갖다 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산불의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2010년도에서 2020년도 들어오면서 산불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산불이 발생하는 어떤 지역이나 또는 산불이 발생하는 어떤 그 횟수,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떤 주어지는 사람 인력, 투입하는 인력들도 대부분들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찾아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생 건수를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비교해보면 자, 우리가 발생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가 점점점 발달해 오면서 여기는 이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발생 건수는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또 뭐죠? 그쵸? 산불이 나서 이걸 태우고 있는 지역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갖다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산림청이나 이런 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거를 할 때는 여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표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꺾은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내가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만 뽑으면 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모두 하나를 그냥 놓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이 면적과 산불의 발생 건수가 여기서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설명할 부분을 어디인지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표시 없이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 그래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제시가 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지기는 했으나 마치 개요서 작성할 때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꼭 채워서 우리가 제시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에서 자, 입산자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한 발화 건수, 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발화 건수, 자, 우리가 담뱃불로 인한 발화 건수,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우리가 화재가 나서 그것이 산불로 이어진 사례.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입산자, 즉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으로 인한 우리가 산불이 가장 큰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산불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죠? 인재입니다. 인재. 그 인재라고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산불은 우리가 여기서 대비를 할 수 있다 없다? 대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자, 여기 이 자료는 아까 제가 톡으로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생 일시부터 진화 종료 시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생 장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발생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나누어서
사실 이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이 자료들보다도 더 훌륭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 발생 시간, 지역, 발생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하고 여기서 이 발생 월이 있거든요. 발생 일시. 자, 그러니까 발생 월과 발생 일이 있기 때문에 봄철 들어가기 전 건조한 상태에서 일어난 그 산불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그 자료를 엑셀 파일로 보내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이 자료가 보시는 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요서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근간 자체는 전혀 그쵸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 원인을 갖다가 표시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발생 건수와 비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아까보다 이 자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져 있죠. 왜냐면 산림청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의 자료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 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10년 평균에 대한 자료이고요. 얘는 2022년 4월 18일까지의 우리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 평균적으로 발생한 산불 건수에 대해서 여기는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비교를 갖다 해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절별 현황도 10년 동안에 봄철 280건, 여름 49건, 가을 39건, 겨울 106건, 도하 건조할 때 우리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시기와 사람의 실외 활동이 많은 봄철의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에서 약 81%를 갖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활동 시기가 사람이 활동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기에 우리의 산불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획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산불 예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산림청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감시초소하고 감시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게 관광하듯이 먼 곳을 갔다가 우리가 보면서 산불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곳에서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그 부분들이 즉 감시자죠. 감시자가 매번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아까 바꾸자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무인 감시 카메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열감지 센서가 탑재되어져 있는 카메라여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CCTV처럼 형태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 카메라는 그 부분에서 전혀 이 감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보는 것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탑재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되 그 정보를 빠르게 취합해서 우리가 그렇죠 공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진 인공지능이 연결되어져 있는 센서이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됐을 때 그 연동되어진 부분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메타버스에다가 그대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연동이 안 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다가 이거 넣고 얘를 넣었다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통한 감시형 체계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타버스에 우리가 구현을 한다. 이게 원칙인 거죠. 자, 그리고 산불 시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부분의 어떤 대응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 진화 장비인데요. 이거 진화 장비를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 뭐 사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저는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서 산불 진압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전삽이나 우리가 괭이, 도끼, 그 다음에 이 펌프를 갖다가 우리가 담고 있는 어떤 배낭, 자, 그리고 이런 가이피, 이게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팀 진화 장비인데요. 이런 동력 펌프나 여기는 기계톱이나 에어 소화기 등은 이게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산불 진압 시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산불을 진압해야 되는 소방대원들이 개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도구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무료특강 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메타버스의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하시라고 메타버스 활용 사례에 대한 것들만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쌍둥이 공장을 갖다 만들어서요.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장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시에 있는 매장을 여기 가상 매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 공간 내에 찾아오는 어떤 소비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현장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연이나 아니면 뮤지엄이나 콘서트나 그다음 메타칩, 즉 운동하는 시설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활용도 면에서 교육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방송, 관광, 공연, 전시 말고도 우리가 이런 메타 살림, 메타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서 그런 모의 훈련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메타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창의적인 대안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개요소 틀 이야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 표현해 갈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가는 글씨체로 나와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우리가 대응 방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산불의 조기 발견 시스템이나 산불 진화의 지휘본부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인 자동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자, 근데 확대 설치가 되어진 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 실제 확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요, 전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카메라를 갖다 설치할 때 반드시 말씀드렸죠? 열 감지 센서 탑재라는 이 부분이 명칭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것. 단지 무인 자동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열을 갖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센서 탑재 카메라를 우리가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창의적인 대안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성과 기동성에 대한 부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헬기라는 부분은 굉장히 기동적으로 우리가 높게 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휘본부 설치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지휘본부, 지휘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간편화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우리가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지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의 훈련 없이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면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기동성 부족에 대한 것을 꼬집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내는 것. 자, 그 다음에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확충과 시범 훈련인데요. 사실
저번에 그 산불 진화에 대한 이 산불에 대한 주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냥 던지듯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산불 진화에 관계되어진 영화들이 최근 작년에 두 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영화이고요. 하나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자, 근데 그 영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산불이 났을 때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압 요원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을 갖다가 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다 산불이 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력에 대한 확충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산불 진압 요원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할 때 어떤 처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할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모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메타 살림을 만들고, 그래서 메타 살림 속에서 난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에 대응해 나가는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어야 되는 인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건 메타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쵸, 프로그래머와 그 다음에 메타 살림 속에서 실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진압 요원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즉 메타 살림에서 지휘센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부분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같은 전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력이 우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한 어떤 확충인데요. 사실은 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2025년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드론에 대한 부분에 그 효과적인 사용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드론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기가 소형화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대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2025년이 되면 우리가 그래서 드론 버스라고 하는 걸 내놓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사람을 갖다가 수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그런 드론을 갖다가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대응 훈련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이런 산불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창의적인 대안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산불에서 아까 어떤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이 산불의 발생을 갖다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입산 금지 조치, 인화물질 소지. 자, 인화물질 소지를 갖다가 우리 입산 금지 조치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가끔 이제 산을 갔다가 가지만 단 한 번도 등산 가방에 대한 부분을 검열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왜 꼬집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말고 실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강제성을 띠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행위, 즉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입산자의 이동 추적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산한 사람이 산 위에서 핀 담배가 버려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 끈다고 하더라도 마른 건초에 떨어졌으면 불씨가 되어서 화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 감식 카메라와 열 감식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근원적인 산불 발생 요인 제거인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과 뒤에서 한 내용이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입산에 대한 이 부분, 즉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잘못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산은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내가 산을 올라가면서 산의 소중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한 것이 하나의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지성이 부족한 건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산에 갔다가 갈 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법적 제도의 강제성을 떼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입산자의 이동 추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와 그리고 그 동작 감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열 추적 센서가 탑재되어진 카메라 등이 우리 반드시 산에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요소의 틀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요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사실 이 발표에 대한 부분은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태 지금 작년, 재작년 지도했던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토대로 하면 잘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안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갖다 보고 있으면 사실 가르치는 저로서도 굉장히 좀 뿌듯해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발표문이에요. 근데 발표문은 발표 개요서를 갖다가 근간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요서 작성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 내에서 하면 이 발표문에 대한 것들을 하기가 매우 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개요서를 작성하고 발표 동영상까지 찍는 거기 때문에 이 발표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 동영상 찍을 때 4분이면 사실 3분 30초 정도에 끝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3분 30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우리가 30초 줄여주는 이유는 발표자가요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해서 3분 30초지만 3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걸 느리다 보면 한 3분 50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 30초 정도의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발표문을 작성하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메가 그 다음에 MP4나 AVI 파일로 우리가 확장자를 정해 주시면 충분히 이 발표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핸드폰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갖다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거 발표 영상 찍을 때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감점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면 발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를 갖다가 할 때는 주변에 뒤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안 찍냐고요? 학원에서 찍으면 지금 제 목소리가 울리면 하울링이 생기잖아요. 그 하울링이 생기는 것처럼 좀 이게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티가 금방 나요. 이거 집에서 찍은 게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하울링이 없는 자기 방에서 찍으면 가장 좋고요. 찍을 때는 노트북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 카메라 거치하고 찍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 주의해야 될 거 제시한 내용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얼굴 노출이 가능합니다. 즉 내 얼굴을 갖다가 그대로 찍어도 상관이 없다. 그 대신 약간 견문질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해가면서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잠깐 살짝 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작년에 어떤 우승했던 친구의 이 전달됐던 개요서 영상을 갖다가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PT 슬라이드 기능으로 녹화해서 영상을 녹화하지 말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PPT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써서 슬라이드 녹화 기능을 갖다가 사용하면 노트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갖다가 써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PPT를 갖다가 보고 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서 그건 발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떤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효과를 갖다 넣어서 우리가 촬영한 것을 편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촬영 기법이 들어간 거는 네, 금지. 자, 그리고 자막 금지. 자, 그리고 참가자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거. 교복을 갖다 찍어서 여기다가 무슨 중학교인지 나오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찍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벼운 차림으로 참가자 인적사항을 갖다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동영상을 갖다가 찍어주시고요. 타인 노출 금지. 네, 실격보다는 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감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 영상을 준비할 때 발표문을 갖다 작성하면 내가 쓴 서론에서 들여쓰기 한 내용들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서론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걸 갖다 발표할지 밑줄을 갖다가 거봐요. 그럼 밑줄을 갖다 거보면 그 밑줄 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놓습니다. 근데 이 발표문을 갖다가 작성을 할 때는요, 누구나 다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굉장히 길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들어서 읽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기처럼 내가 호흡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유색인종 인식 오류, 편향성, 차별성,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역기능적 요소를 해결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 부착용 웨어러블의 사용을 적극 제한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니까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걸 우리가 발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 그 발표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 호흡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적다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눴을 때 A4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네, 그 정도가 3분 30초입니다. A4지 한 페이지는 네, 2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A4지 한 페이지, 두 번째 면에 2분의 1 정도의 그 내용이 우리가 발표문으로 짜여졌을 때 우리가 한 3분 정도의 내용이 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했는데요. 아까 작성했던 발표문을 갖다가 자,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노트북을 갖다 이용할 때는 이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여기 위치에다가 네, 달아주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 노트북 위에다가 내가 써놓은 발표문을 갖다 거치하고 이 발표하고 있는 영상을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발표할 때 본인이 이렇게 너무 발표에 대한 부분에 긴장을 해서 자, 양손을 갖다 못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양손을 갖다 좀 써가면서 발표를 갖다 하면 좀 여유로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초점이 그 카메라하고 우리가 좀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아이 컨택 하면서 그 카메라를 갖다가 핸드폰의 카메라를 갖다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설명으로 진행을 하면 네,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생각보다 조금 쉽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준비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꼭 전달을 갖다 드릴게요. 자, 지금 30분 채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 들으신